성탄절인 오늘 전국에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엔 밤사이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선 충돌과 고립사고가 잇따랐고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어선이 침몰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0명대로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나흘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담 병상 확보를 위해서 인공호흡기까지 단 입원 환자들이 병상을 비워달라는 독촉을 받는 현실 집중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후 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면 결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와 향후 거취,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블랙홀을 처음 포착했던 허블 우주 망원경의 뒤를 이을 새 우주 망원경이 잠시 뒤 우주로 발사됩니다. 11조 원이 투입된 새 망원경 제임스 웹은 우주 탄생의 비밀과 외계 행성의 생명체를 찾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2021년) 성탄절 뉴스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날 모양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신규 확진자는 조금 줄었어도요. 5,842명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나흘째 치솟았고 사상 두 번째로 1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치료할 병상이 없고 가게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대선은 7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다가올 선거에는 기대보다 실망과 좌절이 더 큽니다. 그래서 너무한 크리스마스. 강원도에는 맹추위에 폭설이 쏟아져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말 그대로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이 소식부터 배영진 기자가 전합니다. 도심이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주차된 차량들은 거대한 눈덩이로 변했습니다. 무릎이 푹 잠길 정도로 쌓인 눈에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눈을 치워보지만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눈에 갇힌 차량을 꺼내려 어른 4명이 매달려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아침에 나와보니까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와서 차 빼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맹추위 속에 어제 저녁부터 내린 눈은 밤사이 강원 영동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대설특보는 오전 들어 해제됐지만 속초 55cm, 강릉 42cm 등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동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등 20건 가까이 사고가 접수됐고 강원 고성과 양양 지방도에선 차량 수십 대가 한동안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강릉에선 차량이 전신줄을 들이받아 970여 가구가 한때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어선 한 척이 가라앉고 10척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도 안전사고를 우려해 탐방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눈이 도로에 얼어붙으면서 차량들은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설이 내렸습니다. 최근 10년 정도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왔다고 봐야 됩니다. 강원도는 장비 360대와 인력 460명을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눈은 잦아들었지만 서해안으로 많은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와 호남 지역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50cm, 전라 서해안에도 2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병상이 충분히 확보되는 기적은 크리스마스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입원한 중환자들도 증상이 나타난 지 20일만 되면 나가라 등 떠밀려서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완치된 것도 아닌데 이 엄동설안에 호흡기를 단 채로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심지어 환자들은 옮길 병원을 직접 알아보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남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모 씨.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했지만 빠르게 증세가 악화됐습니다. 며칠 만에 갑자기 급속도로 나빠지고 그게 폐를 공격하니까 호흡을 못해서 중환자실 기다리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나흘 전 중환자실을 비우고 다른 병원으로 가달라는 병원 연락이 왔습니다. 엄동설안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옮기다 악화될까 봐 노 씨는 과태료를 무는 한이 있어도 병원을 나서지 않을 작정입니다.
자가 호흡을 못하고 기관을 삭간하고 있는 사람인데 중환자실 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다른 종합병원에 70대 부친이 입원 중인 딸도 옮길 병원을 직접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 사정 없다고 선생님 제발 도와달라고 했더니 요양병원 가시라고. 최근 상태가 나아져 일반 병실로 내려왔지만 어제도 병원을 옮기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외래 접수를 받아주는 곳에 다 전화를 해서 이제 예약을 했는데 예약도 바로바로 안 되잖아요. 전원 명령 대상 환자는 옮겨갈 곳을 병원이 알아봐주는 게 원칙이지만 현장에선 가족들이 부담을 떠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환자 이송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같은 병상 안에서 이동하다가도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기계를 여러 개를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이들 같은 전원 행정명령 대상 환자는 그제 기준 210명. 이미 22명이 숨졌고 98명이 일반 병상으로 옮겼거나 옮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곧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소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둘이 수감 중이지만 사면은 한 사람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채널A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들을 취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악화된 게 직접적 배경이 됐다는데 그럼 어느 정도로 나쁘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면 결정이 나왔는지 먼저 박건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결정된 건 지난 21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였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위원들은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관련 의료 기록이 매우 방대했던 걸로 기억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다른 심사 대상자와 달리 박 전 대통령 자료엔 의사의 진단과 소견 등이 구체적이고 방대하게 첨부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통증과 허리 디스크 증세 외에도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보여 정신 건강도 급격히 악화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소견서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여러 과에 걸쳐서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사위에선 감옥에 갔던 다른 전직 대통령과 형평성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받기까지 수감 기간이 2년 남짓했던 것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최장 기간인 4년 9개월 가까이 된 걸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의 심사 대상자로 박 전 대통령이 올라온 만큼 통수권자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찬성 의견은 박범계 장관 등 법무부 내부위원들이 주도했고 9명 중 과반이 넘는 위원이 찬성 의견을 내면서 결국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심사 대상자 명단에도 들지 않아 이날 심사위에선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을 떠들썩한 사면 소식 정치부 정한희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정 기자, 앞서도 봤지만 결정적 요인이 건강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어깨 질환, 허리 디스크, 치과, 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좀 더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예, 5년 가까이 복역하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치아가 약해져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서 미음이나 죽으로 식사를 했다는데요. 네. 동생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은 오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미음만 드시다가 어제 진밥을 직접 달라고 해서 드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는 적어도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의료진이 박 전 대통령 쪽에 그렇게 설명을 했고 치료는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관련해서 유 변호사는 의료진의 영역이라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네. 어제 사면 결정 이후에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고 기억력이나 소통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곡동 사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공매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나온다면은 어디에 거처를 마련하게 될까요? 예, 검찰은 이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자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내곡동 사저를 압류해 공매에 넘겼는데요. 네. 이후 지난 9월에 배우 고현정, 조인성 씨 등이 소속된 유명 기획사가 매입했습니다. 회사 측은 전월세 계약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도록 할 용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생인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도 따로 거처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네. 전해졌습니다. 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당분간은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르면 내년 2월 초에 퇴원할 거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 되면 이제 대선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어제 채널A에 출연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처음에 어떤 행보로 나서시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오히려 박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분열을 막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만큼 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서 보수층이 결집할 수도 분열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친박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사사로운 감정을 표현할 뿐이 아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분이라 네. 정치적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투철하신 분이고 대한민국이 빨리 정상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하고 생각하는 지향점은 똑같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면을 못 받았잖아요. 네. 지금 뭐 정치적인 해석이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나이는 훨씬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11살 위로 올해 81살인데요. 이 전 대통령 측근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당뇨 합병증 등으로 어제 서울대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박 전 대통령 사면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네.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고 더 고령인데 이번 사면 결정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달 31일 0시부로 사면되는데 마침 네. 그날이 박근혜 전 대통령 책이 나오는 날이기도 하죠. 예,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변수가 튀어나온 대선전 어떻게 흘러갈까요?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 한 번 빼고 100일 전 여론조사가 뒤집힌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워낙 역대급 혼전이라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내년 초 신년 여론조사를 분수령으로 보고요.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강남구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합니까? 하루에 두 번. 재택 치료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지원 체계도 점검했습니다.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위중증 환자들에 대한 병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잘 우리가 견뎌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에도 코로나와 방역을 책임지는 후보임을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건 방역이라면서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으로 유능 대 무능으로 이슈를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들 도박 논란과 대장동 의혹은 일단락지었다고 보고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골든크로스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공식 일정 없이 내부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윤 후보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진솔하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게 어떤 형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저는 뭐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따가 또 당사에 돌아가니까 한번 무슨 말씀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논란을 한번 끊고 가야 한다면서 후보가 설득되면 사과는 전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이재명 후보는 먹고 살 걱정 없는 나라를, 윤석열 후보는 희망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래의 뉴스 최순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최선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무슨 대통령? 오늘 양당 대선 후보들이 경제 정책으로 맞붙었는데요. 네, 두 후보 오늘 나란히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는데요. 네. 코스피 5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저평가돼서 그 점만 정상화돼도 정부에서 해줄 일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행복 경제라고 하는 거죠. 자, 두 후보가 직접 토론한 건 아니었지만 확연히 다른 점들 눈에 띄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는 나도 한때 주식 고수였다는 점을, 윤석열 후보는 수사 경험을 내세워 개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예. 저는 개미 출신이잖아요. 큰 개미 출신의 대통령을 처음 볼 가능성이 있는데 김대중이 주식을 한 12억에서 5억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제가 경제 금융범죄를 다룰 때도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자, 지금 부동산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진단하고 해법을 내놨습니까? 네, 두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 실패를 지적했는데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해법도 같았지만 방식은 달랐습니다. 부동산은 꼭 이미 꼭 쓰고요. 정책적 오류들이 좀 크게 한 원인이 됐다고 보죠. 그 발상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집값을 잡으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리지 않은 쪽이고요. 집값이 오른다? 공급을 늘려야죠. 싱가포르식 주택 공급을 땅은 다 국가가 가지고 있고 공공주도는 50만 호고 200만 호가 이제 민간에 의해서. 두 사람 동반 출연한 건 아니고 따로 녹화해 방송날을 맞춘 건데요.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높은 금융투자 유튜브를 동시에 공략할 정도로 두 사람 모두 2030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댓글을 쭉 보니까 여러 번 돌려보면서 정책을 비교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원 사격,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조준 사격인데요. 자, 두 사람 모두 일일 실현이라고 할 정도로 말실수가 좀 잦은 편인데 논란이 있죠? 네, 먼저 윤석열 후보 오늘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토론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윤 후보 앞서 언급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나와요. 저쪽에서는 또 뭘 해갖고 올까, 뭘 이거 어떻게 공부하고 하나. 정책 토론을 많이 한다는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윤 후보가 조준 사격하려다가 실현한 경우도 많잖아요. 네, 윤 후보는 특정 장소나 지지층을 겨냥해서 지지를 호소하다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는 알겠지만 적절한 멘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실수가 잦죠? 네, 이재명 후보를 지원 사격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음주는 물론 잘못했지만 음주도 제보자 얘기를 들으러 뛰어가다가 급히 간 마음이 했다는데 아들을 불러다가 아예 취조하듯이 조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반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걸로 다 우리가 염려를. 여당 대표나 야당 대선 후보나 과욕을 부리다가 내놓은 실수로 보이는데요. 보다 신중해져야 될 때가 된 듯합니다. 네, 자연인으로서의 언어와 정치인의 언어는 구별돼야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안타까운 화재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 서교동 상가 건물에 불이 나 8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건물 내부에서 화염이 솟구치고 검은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서울 서교동의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쯤. 2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3층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 끝에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2층과 3층이 모두 불에 탔는데요. 화재로 인해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불로 3층에 거주하는 80대의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인은 소방대원들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습니다. 남편은 몸이 불편한 관계로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물 1층에 식당이 있었지만 영업 시작 전 불이나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내부에 요구 구조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공격적으로 화재 진압을 했는데 내부에 목재로 돼 있어서 화재 진압하는데 되게 어려웠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다음 주 경찰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성탄절인 오늘도 3만 명이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타협책이지만 주먹구구라면 병상 부족을 그럴싸하게 포장한다는 비판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지금부터 한 재택 치료자 일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료 키트 받는 데만 꼬박 3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마저도 몸 아픈 환자가 아름아름 다른 약을 구하는 실정이고요. 허욱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2살 아기 엄마 A씨는 지난 18일 밤 11시쯤 코로나19 확진 문자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아기까지 함께 사는 가족도 감염됐습니다. 처음 보건소 연락을 받은 건 다음 날인 19일 오후 5시. 혹시 증상은 지금 있으실까요? 증상은 제가 지금 후각하고 미각이 없고요. 네. 열 오르고 한 거 그런 거는 지금은 좀 내려가서 말씀은 안 드린 건데 눈이 없는 거랑 요즘에 이제 계속 설사를 하더라고요. 아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신청했지만 부모님은 평소보다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져 걱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좀 안 좋았죠, 부모님이. 유튜브에 코로나가 이제 걸리면 어떻게 해서 먹이겠다라고 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그 처방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정보 얻을 게 없어가지고. 현관문 앞에 재택치료 키트가 도착한 건 또 하루가 지난 20일 오후 2시. 확진 이후 38시간 동안 경증에 그칠지 곧 중증이 될지도 모르는 채로 가만히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택키트에 담긴 약은 단순 감기약이어서 유튜브에서 본 처방약을 지인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노인분들 혹시 혼자 있거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할 수 없는 어른들 혼자 자가격리 기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탄절인 오늘도 모두 32,600여 명의 확진자가 집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여기다 혈액도 부족합니다. 백신 맞으면 일주일간 헌혈을 못하다 보니 비축량이 더 줄었는데요. 수혈 없이는 치료 자체를 못 받는 환자들이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백혈병 투병 중인 11살 최승유 군. 지난 13일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고비가 닥쳤습니다. 세포가 자리를 잡으려면 충분히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 비축된 혈액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수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상황이 원망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왜 하필 코로나 시기에. 지정 헌혈자를 구해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한두 번 이렇게 그냥 급하게 구해와서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뭐 하루에 2팩, 1팩씩 계속 맞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다 치료해놓고 잘못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웠던 거고. 적십자사 혈액원의 혈액 창고, 냉장실 선반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쪽 공간에. 이쪽에 사실은 가득 차 있어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무리가 되셨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단체 헌혈이 줄어든 데다 백신을 맞으면 일주일 동안 헌혈을 하지 못하면서 혈액 비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1, 2차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지난 여름 이후 혈액 보유량이 한때 적정 보유량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혈액이 부족하다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연말 방학까지 겹친 계절적 요인에 부스터샷 접종까지 본격화되면서 혈액 부족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가장 부족한 혈액은 AB형인데요. 저도 헌혈에 동참해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하면 누구든 헌혈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천륜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어서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 천륜을 저버린 부모들의 얘기가 유난히도 많았습니다.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을 알면서도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아빠, 그리고 갓 태어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도주한 30대 부모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건 있었을까요? 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거 알고도 딸을 성폭행했다고요? 네, 2019년 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36살이었던 남성이 8살짜리 친딸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인데, 이 남성은 2012년 6월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에게 에이즈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예, 정말 화가 납니다. 2년 넘게 지난 일인데요. 왜 이제서야 알려졌습니까? 네, 피해자인 딸이 최근에야 성폭행 피해 사실을 교사에게 털어놓은 겁니다. 바꿔 말하면 2년 넘는 기간 동안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가해자인 아빠와 한 집에서 살았다는 건데, 네. 다행히도 딸은 에이즈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성폭행은 물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은 부모의 지위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아빠에게 더는 친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없다면서 친권 상실도 청구했는데, 딸을 혼자 키우게 된 엄마는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가 정말 안 됐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친딸인 줄 알고 키우던 생후 20개월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에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의붓 아빠, 그리고 딸이 중학생일 때부터 무려 10년간 200차례에 걸쳐서 성폭행한 친아빠가 최근 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함께 사는 가족한테 이렇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5년간 놀랄만한 통계가 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 100명 중 3명 정도가 딸을 비롯해서 함께 사는 친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가족 간 성폭행은 훨씬 더 심각한 범죄라서 더 사실 양형이 무거워야 옳아요. 그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죠. 사회로부터 격리하면 가족의 생계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면에서 선처를 바란다라든가 하는 탄원을 내거나 진정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고. 네, 함께 사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 가정이 깨질 것을 우려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다가요,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간 부모도 있었어요. 네, 지난 3월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30대 남녀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일 된 남자아이를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유기하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9개월 만인 지난 19일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아이를 유기한 이유에 대해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당장 출생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다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두 사람은 이 아이뿐 아니라 지난 2019년 10월에도 첫째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도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도 사실 좀 변명에 불과하던데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혼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의 엄마는 사실 아이의 아빠가 아닌 다른 남성과 혼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날 무렵인 지난 3월에야 이혼을 했는데, 우리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과의 혼인 중에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출생 신고를 할 경우에 전 남편의 자녀가 될 것을 우려해서 아이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아동 유기와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모두가 부모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우주 망원경 허블이 은퇴합니다. 30년 만에 바톤을 이어받는 새 망원경은 제임스 웹, 나사 2대 국장 이름을 땄는데요. 11조 원을 들여서 성능을 100배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더 강해진 망원경이 우주의 비밀을 풀까? 성탄절인 오늘 밤 우주로 올라갑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15년 수명을 예상하고 1990년 발사된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이론 속에만 존재하던 블랙홀까지 처음 포착하며 천문 연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우주 나이 137억 년도 허블 망원경이 밝혀냈습니다. 이젠 새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이 지구를 떠나 그 임무를 대신합니다. 20억 달러 제작 비용으로 2011년 발사 예정이던 제임스 웹 망원경은 새 기술이 계속 적용돼 100억 달러가 투입됐고 제작 기간도 10년 더 길어졌습니다. 고도 559km의 지구 궤도를 돌며 관측해온 허블 망원경과는 달리 제임스 웹 망원경은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L2 궤도에서 공전하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허블이 주로 관찰하던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 대역 관측도 가능해 성운 등이 시야를 가려도 우주 탄생 초기의 모습도 확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성의 달에 있는 촛불을 감지할 수 있고 최대 1000광년 떨어진 행성의 산소 분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ll detect the first galaxies in the universe and it will characterize the atmospheres of exoplanets around other stars. 육각형 거울 18개를 벌집 형태로 이어붙인 제임스 웹 망원경의 주경의 지름 6.5m는 허블 망원경의 2배가 훌쩍 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우주선에 실린 채 발사되는 제임스 웹 망원경은 29일 동안 날아가 6개월 뒤부터 관측 영상을 보내며 최장 10년의 임무를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우주에는 코로나가 없겠죠. 성탄절 연휴 미국에서는 비행기 수천 대가 발리에 묶였습니다. 승객은 몰리지만 승무원이 없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공항 탑승구마다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I feel safe. I mean, I've been, I'm taking all the precautions and I haven't had any difficulty. 공항 코로나 검사소에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미국에선 하루 20만 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지만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은 항공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전 세계에서 7,000편 가까운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항공 이용객이 폭증한 가운데 항공사 직원들이 감염되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일터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Contacted me and said they didn't have enough crew to run the flight, so then I got rescheduled. 각종 행사들도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 15,000여 명의 방문객을 받아온 이곳 워싱턴 국립대성당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대신 종교 행사를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악몽 같았던 지난 겨울로 되돌아가면서 내년 초 2달 동안 신규 확진자 1억 4천만 명이 쏟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렇게 승무원이 없어 비행기도 못 뜰 만큼 전 세계 오미크론이 빠르게 번지지만 프랑스 파리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문을 열었습니다. 2년을 꼬박 기다렸으니 사람들은 참을 수 없었고요. 들뜬 분위기에 거리 두기는 실종됐습니다. 세계를 가다 김윤종 특파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조명들이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환하게 밝힙니다. 개선문 앞도로는 차들로 가득 찼고 백화점에는 들뜬 표정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센강을 따라 펼쳐진 튠르리 정원은 어깨가 맞닿을 정도입니다. Cette année, Noël va se passer dans les meilleures conditions possibles, dans la mesure où le gouvernement français a mis en place une stratégie depuis le début de la crise sanitaire qui vise à protéger les Françaises et les Français. 지난해 봉쇄 조치로 사라졌던 파리의 명물 크리스마스 야외 마켓입니다. 2년 만에 다시 문을 열어 이처럼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다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는 팻말이 입구부터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와인과 전통 치즈 등 각종 먹거리를 즐기는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스케이트를 즐기는 시민들도 가쁜 숨을 내쉬기 위해 하얀 입김을 내뿜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8만 원 정도 벌금이 부과되는 실내 공공장소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린이들은 마스크를 벗어 던졌고 사진을 찍기 위해 마스크를 내리는 시민도 보입니다. 프랑스에서 하루 1000명 발생하던 확진자 수는 2달 새 9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1,500명 이상 환자가 입원합니다. 부스터샷과 5세 이상 아동 백신 접종까지 시작했지만 시민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Je suis pas favorable parce que les enfants ils sont petits donc je comprends pas pourquoi on doit les faire vacciner. Déjà nous les adultes c'est déjà bien donc je vois pas pourquoi les enfants. Ah c'est obligatoire oui. Moi je vais le faire parce que si tu fais pas les 3 vaccins après tu peux pas vivre normalement dans le pays. Tu peux pas aller travailler, tu peux pas sortir voilà donc je vais faire. 파리시는 결국 신년맞이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를 취소했고 2022년이면 끝날 것 같았던 터널 끝에는 여전히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는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현금 부자 아니고서는 집 사기가 쉽지 않게 됐는데요. 이제 전세도 그렇게 될까요? 내년부터 전세자금 대출 받는 문턱이 확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이 너무 쉽게 돈 빌려준다며 공적 보증을 축소하는 쪽으로 금융당국이 방향을 잡아선데 김남비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내년도 추진 과제입니다. 대출 총량 관리 기준을 올해보다 더 낮춰 잡았습니다. 금융위는 또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은 공적 기관의 보증을 통해 진행됩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각각 2억 원, 4억 원까지 보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적어 부담 없이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24조 4,300억 원, 지난해 말보다 18.4% 증가했습니다. 당국은 보증 한도 축소를 통해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관행을 바꾸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건은 한도 축소 규모.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은행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집니다.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또 전세대출 심사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좀 훨씬 열악한 환경의 전세로 옮겨야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한국은행은 내년 기준금리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재차 시사해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오늘 설악산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영동엔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져 온통 눈세상이 됐는데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기쁨도 잠시 폭설 피해가 잇따라 불편함도 컸습니다. 이제 강한 눈은 서해상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모레까지 제주 산지와 울릉도 또 독도에 최고 5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호남 서해안에 최고 20cm 이상, 그 밖에 일부 호남 내륙에도 최고 8cm의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파의 기세는 오늘보다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에 절정을 보이겠고요. 대전도 영하 13도, 대구는 영하 11도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